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근로소득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종합소득 세목 중에서 근로소득이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네 번째 거예요. 근로소득 네 번째 거. 다섯, 여섯,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우리가 실무 수행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무 수행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론적인 거 좀 챙겨둬야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의 정의를 볼까요? 자,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네, 그러니까 고용계약에 의해 가지고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입니다. 우리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용역회사죠. 용역회사. 용역회사는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죠. 그거는 이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고용계약, 용역계약이 아니고 고용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받는 급여가 바로 근로소득인 겁니다. 자,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을 한번 볼까요? 기밀비, 우리가 판공비라고도 하는데요. 교재비, 이거 책값이 아니고 이 교재비, 이렇게 그 교재한다는 거 있죠? 교재, 교재한다. 사귄다 할 때 우리 교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밀비, 판공비, 교재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급여.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밀비 얼마에 줬단 말이에요. 기밀비 50만 원. 근데 그것이 업무에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 소고기 사 먹는데 썼는지 이걸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은 뭐예요? 그냥 급여다 이거죠. 급여. 여기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즉 과세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가 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전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전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주택을 제공받았는데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우리가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택하고 주택은 좀 다르죠. 집은 집인데 사택은 회사가 그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우리가 사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택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 근로자의 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제외되는데, 그것도 다 제외가 아니고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에 살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액주주인 임원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에 사는 것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에 사는 것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근데 공무원이 아니지만 또 사택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택에 사는 것은
주주나 출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사택에 사는 것은 다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예, 관사. 예, 관사를 우리가 사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관사라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군인들도 관사가 있죠.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은 관사가 있어가지고 관사에서 사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회사의 경우는 주주나 출자자는 사택에 살아도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뭘 소득으로 보냐면 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명의 이전을 시켜준 게 아닌데 어떻게 이익이냐? 예, 만약에 그걸 월세로 환산한다든가 전세로 환산해가지고 그걸 이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6번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아니면 그냥 무이자라고 그러죠. 무이자도 저리에 해당이 돼요. 네, 무이자, 이게 무상이 무이자입니다.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거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이거. 그런데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자금의 대여 이익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임원은 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임원은 안 되는데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우리가 무이자로 주택 구입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받았어요. 자금을 회사에서 빌려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자에 해당되는 걸 소득으로 안 본다 이겁니다. 중소기업은 그렇고 대기업은 소득으로 봅니다. 대기업은. 그 다음에 7번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이런 여러가지 수당이 있죠. 이런 기술, 보건, 연구수당으로 받는 것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고요. 시간 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 자, 여비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여비 교통비 성격을 말하는 거죠. 여비 교통비. 그런데 원래 여비 교통비라는 것은 출장을 다녀와 가지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로소득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명목은 여비 명목인데 연간 얼마씩 일정액을 주는 걸 연액이라고 그러고, 월액이라는 것은 월 얼마씩 주는 것을 월액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는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수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근무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다. 주식매수 선택권 좀 어떤 것이냐면요. 스톡옵션이라고 하면은 더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또는 경영자에게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이러한 선택권을 주겠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놓은 걸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사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 팔면 당장 이익이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영자들이 급여를 조금만 받으면서
우리 회사의 경영을 내가 정상화하면은 나에게 스톡 옵션을 이사회에다가 약속을 하죠.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 중에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연간 500만 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이 된다. 또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소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주주총회 끝나고 우리가 뭐 공기업들 무슨 잔치한다고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죠. 뭐 한국전력이 뭐 손해를 얼마씩 보는데 직원들 뭐 상여금을 얼마씩, 성과 상여금을 얼마씩 이렇게 받았대더라,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성과 상여금, 상여니까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우리가 아까 배당에서도요, 앞 시간에서 배당소득에서도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는 배당소득이 있었잖아요.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주주에게 뭔가 혜택이 간 것 같아요. 주주에게 회사 경비로 지출했는데, 근데 그게 내용상 회사 경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그걸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상여니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거를 뜯어보니까 회사의 경비가 아니에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했는데 여비교통비 관련된 업무 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로 처리했다고 볼까요? 교육훈련비로 처리했는데 교육훈련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거기 놀러 갔구나. 놀러 갔으면 이거 놀러 간 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건 상여로 본다. 이거 상여금.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다 하면은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봐서 개인에게 과세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 자, 우리가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세목이 아니잖아요. 퇴직금은 분류과세죠. 분류과세인데 퇴직함으로써 받는데 퇴직금이 아닌 소득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권해가지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퇴직금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퇴직금이 5억이에요. 그러면 내 거 퇴직금 5억 받고 나는 지금 퇴직할 의사가 없는데 회사가 권유를 해요. 지금 내가 정년퇴직이 앞으로 1년이 더 남았는데 1년 앞당겨서 퇴사하면 6개월치 급여를 그냥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6개월 놀면서 내가 6개월치 미리 받고 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6개월치 급여 주는 게 뭐예요? 근로소득이다 이거예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즉 퇴직금이 아닌 추가로 더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다 이랍니다. 그게 다 대개 1년치 급여를 더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퇴직금이 아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일단 쫙 봤는데 지금까지 열거된 소득 포함해서 1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중에서도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소득세 이론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챙겨야 될 게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잘 챙겨봐야 된다. 특히나 이 근로소득에서는 이 비과세가 하도 많기 때문에 비과세를 잘 챙겨야 됩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만 먼저 색깔을 칠해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식대. 색깔 좀 칠해 놓으시고요. 식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색깔 칠한 것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 예, 육아휴직수당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요거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국외 근로소득 요것도 자세히 알아야 될 게 좀 있고요. 네, 거기까지. 한 6개 정도? 나머지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 실무 시험에 직접 관련된 만한 것은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되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직비나 숙직비, 실비 변상 정도 금액이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하고 나서 2만 원, 3만 원 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침밥도 사 먹어야 되고 또 나가서 사우나도 씻어야, 얼굴도 씻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실비 변상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숙직비를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준다. 그거는 당연히 과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가 비과세인데 조건이 있어요. 거기 단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 아, 이게 조건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급식을 현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밥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밥으로. 근데 밥을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과세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밥을 줬는데 요게 한 달치 밥값을 계산하니까 20만 원이 넘었어요. 만약에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세로 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조건 비과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야 될까? 예, 단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 월 20만 원 이내 식대가 비과세인데 식사 제공 시 과세 이렇게 해놔야 돼요. 중식 기준입니다. 중식. 여기서 식사는 중식을 의미해요. 야간 근무하고 야식을 주는 것은 그것은 식사 제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내가 7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어디 할 일이 많아가지고 9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식사비 청구했어요. 내가 밥 사 먹고. 그러면 내가 그거 식사비 내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식사 제공이라는 것은 중식 제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중식. 자, 무슨 말이냐? 회사가 식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 구내 식당이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식당이 있어요 안에. 그래서 회사에서 밥을 먹으면 공짜야. 식당에서. 그런데 급여 받을 때 월 20만 원 식대로 보조금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과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대 보조금 20만 원 오른 게 바로 23년 올해부터예요. 작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였습니다. 월 10만 원까지. 자, 식대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단 중식 제공 시에는 과세. 요거 정리하세요. 중식 제공 시에는 과세. 아, 20만 원도 다 과세. 예. 중식을 제공하고 식대를 뭐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식대를 주게 되면 그게 과세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럼 이거 월 20만 원 이내 식대. 예,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은
중식 제공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 이런 설명이에요. 얘도 거고 얘도 예. 중복으로는 안 돼요. 예, 중복으로 그렇죠. 중복으로는 안 돼요. 식사도 제공하고 현금으로도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면 현금 주는 거에 대해서 과세, 식사는 비과세. 예? 아시겠죠? 예. 현물 급식은 모두 비과세예요. 밥으로 제공하는 건 뭐 얼마를 주든 다 비과세인데 밥으로 주는 것은 근데 현금으로 줄 때는 밥을 안 주고 현금을 줘야 비과세다 이거예요. 예. 중복 적용을 안 한다 이거예요. 중복 적용.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그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식대를 과세로 여러분이 등록할 건지 실무할 때 시험 볼 때 비과세로 등록할 건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20만 원 이 여부는 프로그램이 체크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급여가 계산이 되도록 세팅이 돼 있으니까 뭐만 판단해야 되느냐? 이 회사가 중식을 제공하는 회사냐? 예.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냐?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중식 제공한다. 그러면 과세 이렇게 등록하시고 식사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비과세로 무조건 등록하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회사가 50%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예, 전부 비과세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시험에 잘 나오죠. 자가운전 보조금이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인데요.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본인의 차량, 네,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한도는 월 20만 원인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월 20만 원은 체크할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실제 여비를 제공받는다 그러면서 급여 받을 때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을 또 준다 하면은 과세고, 실제 여비는 지급받지 않는다 하거나 아무 말이 없어야 비과세입니다.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하면은 뭐예요? 과세. 아무 말이 없거나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준다. 그것이 비과세다 하는 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네, 그 두 가지 식대하고 여기 자가운전 보조금이 단골처럼 항상 매달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우리가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얼마를 여비를 지급하든 간에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다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또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까지. 이것도 잘 나오는 편가. 보육수당도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을 눈치 보여서 잘 못 쓴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인구 감소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의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급여가 있죠.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휴가급여, 공무원의 경우도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 비과세이다. 실업급여 비과세이고요. 또 비과세 학자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학자금은 과세입니다만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 있을 때 그것은 비과세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요건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을 말하는데요. 비과세. 연구활동비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네, 연구활동비는 직종이 교사나 연구소에 있는 종사자만 적용이 됩니다. 교사와 연구소 직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 우리가 이제 초과근무수당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야간 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생산직 근로자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 급여가 21만 원 이하로서 이거는 이제 급여자로 입력할 때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이건 AND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지는 프로그램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원 등록할 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생산직 근로자의 사원 등록을 할 때는 전년도 총 급여를 확인해 가지고 3천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받는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 수당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생산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알아요.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 아니다, 생산직이다 아니다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생산직 야간 근로 수당 있잖아요. 이 야간 근로 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다 맞아요. 예.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으로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무할 때 프로그램에서는 비과세로 등록하면은 생산직 여부 프로그램이 알고 있고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 프로그램이 알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월정 급여 210만 원 이하인지 이것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받았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고요. 이것이 이제 그 퇴사 후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예요. 물론 300만 과세. 예. 그래서 직장 다녔을 때만 비과세고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사해서 받게 되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국외근로소득 모두가 비과세가 아니고 외항 선박이나 건설 현장의 건설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건설직 직원들 이런 경우는 직종은 월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박 그 선원이나 아니면 건설직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사무직이나 영업직인 사람들은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달라요. 네, 처우 개선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고요. 취재수당, 기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벽지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이주수당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주택구입 임차 지원비,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중소기업은 비과세라고 했던 부분이죠. 주택구입이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회사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은 비과세다 이겁니다. 중소기업 종업원만. 그러면 대기업 종업원이다. 그러면 과세. 중소기업 임원이나 경영자다. 그러면 과세. 아시겠죠?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사택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나 출자자 아닌 사람들은 다 비과세예요.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또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에 대한 비과세, 이런 정도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아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것만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네, 앞에서 열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경조금이라는 거 있었어요. 경조금이라는 거 앞에서 열거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무슨 수당이다, 무슨 수당이다 이런 건 온갖 수당이 다 소득이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 경조금은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경조금만 비과세이고 그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면 그건 당연히 과세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5번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근로소득 금액. 네, 아까 우리 처음에 공식 알려드린 거 있죠? 땡땡 소득 금액은 땡땡 총 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입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용어를 살짝 바꿨어요. 근로소득 금액을 총 수익 금액 대신에 총급여액이라고 바꿨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이니까 총급여액이 총수익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비과세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총급여액에는 비과세를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근로소득 공제.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소득으로 보면 이게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필요경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가.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는 비과세 급여를 뺍니다. 총급여액 빼기 근로소득 공제다. 이 근로소득 공제라는 의미는 근로자의 소득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총급여액에 대한 설명 나오네요.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렇죠? 비과세 제외한 것을 총급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근로소득 공제가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가 서로 달라요. 일반 근로자는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인 근로자는 70%를 필요경비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총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500만 원에 70%면 350이잖아요. 350만 원 플러스 초과된 급여에 대해서는 4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15%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5%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또 여기에 1억 원 초과 총급여가 1억 원 초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1억 원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2%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전부 다 어느 비율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맥시멈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그냥 2천만 원만 공제한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율은요. 요거 맨 밑에 거 요거 하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근로소득공제, 즉 필요경비 성격의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일반 근로자의 필요경비는 몇 프로 인정하느냐? 70%. 그러니까 350만 원은 필요경비로 빼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딱 500만 원이라고 보면은 1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에서는 이제 이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밑에 있는 그 공제 계산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500만 원 이하 70%.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도 어디에선가 써먹을 때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아주 간단해요. 뭐 이렇게 다단계로 이 공제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1일 15만 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는 1일 15만 원. 그러면 하루에 일당을 20만 원 받는 일용 근로자의 하루 일을 했을 경우에 1일간 일을 했을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5만 원. 네, 5만 원. 네, 그러니까 20만 원 빼기 15만 원 하면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야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근로소득 하면은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까지만 얘기했으면 그거는 총급여를 말한 거예요. 총급여. 근로소득 하면은 총급여. 그런데 근로소득 금액 하면은 뭐예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차감한 거. 그게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예, 용어에서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일용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소득 공제, 즉 필요경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셨어요. 그걸 뺀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 시기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바로 수입 시기가 그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만약에 근로소득 하나만 있다 그러면 다음 해 2월 달에 연말정산 해가지고 종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닌데 나 우리 회사는 12월 달 봉급은 그 다음에 1월 5일 날 받는데 우리 회사는 매달 봉급이 다음 달 5일 날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근로를 제공한 날로 안 해놓으면 12월 달 봉급은 2월 달에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복잡해져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다음 달 5일 날 받든 어떻든 급여 받는 기준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대상 금액을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근로소득 중에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상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근로 제공한 거하고 별도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봐줍니다. 인정상여. 인정상여는 이건 상여금하고 똑같은 근로 제공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주고요. 인정상여는 상여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요. 주식매수 선택권. 주식매수 선택권은 아까 행사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수입시기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수입시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간단합니다. 다음에 7번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일반 근로자를 보게 되면은요 매월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다음해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요.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할 때는 간이 세액표라는 걸 가지고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제 제대로 정산을 해주는 세금 계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 달에 급여 지급할 때 함께 하게 됩니다. 주의를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 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기 시험에 여러분 소득세 실기 시험에 연말정산 꼭 나오거든요. 연말정산 하는 거 이제 입력하는 요령을 여러분이 숙달하게 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 근로자는 이렇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하느냐? 원천징수 이것으로 끝납니다. 연말정산을 안 해요. 일용직 근로자는. 그래서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돼요. 이게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가 원천징수로서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고 소득세의 특징 끝부분에서 제가 정리했잖아요. 이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가 바로 완납적 원천징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 아까 이자와 배당 소득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이게 다 완납적 원천징수거든요. 그게 여기서도 근로소득 중에서도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것도. 자, 일용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면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하루 만약에 일을 했다고 봅시다. 하루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일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뺍니다. 15만 원을 빼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근로소득 금액이죠. 그게 과세 표준이 돼요.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우리 기본 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세율이 6%거든요. 예, 6%. 기본 세율표 아까 그 뒤에서 보셨잖아요. 예, 저기 129페이지에서 보셨잖아요. 예,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이제 6%를 적용하거든요. 근데 일용 근로자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든 간에 1,400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되더라도 그냥 6% 단일 세율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6%를 곱합니다. 그것이 산출세액이에요. 그 산출한 세액을 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55%를 딱 잘라냅니다. 그 잘라내는 걸 우리가 세액공제라고 그래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원래는 이제 일반 근로자는 세액공제로 일반 근로자도 세액공제가 있는데 일반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일반 근로자의 세액공제도 이렇게 일정하게 딱 해주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있고 또 있습니다. 뭐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용 근로자는 뭐 보험료, 기부금 이런 거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55%만 딱 세액공제 해주고 끝나요. 그래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 요게 이제 원천징수하는 세금, 즉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 계산할 때 일용 근로자의 급여 계산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용 근로자의 급여 계산.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급여 계산하는 이 그 기본 틀이 있잖아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암기사항이에요. 이거는 일용 근로자의 그 납부할 세액 계산하는 요령, 그 절차죠.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 원천 징수 한다는 게 연말 정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원천징수요? 네. 아니에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는 거죠. 아, 예, 연말정산하고는 달라요.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데. 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다시 한번 1년치 소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자가운전 보조금에서 20만 원까지 주시다 생각하셨잖아요. 자가운전 보조금이요? 네. 네. 20만 원. 예. 근데 만약 법인카드로 제가 자가운전 그 돈을 받는데 법인카드로 차에 기름을 넣었어요. 출퇴근할 때. 네. 그러면 법인카드를 써도 그것도 저한테 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법인카드로 차에 기름을 넣었다는 것은 회사가 네. 예, 여비교통비 실비를 제공해 준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것은 회사의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중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거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를 받고 있어요. 급여로. 자가운전 보조금에서 만약에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 네, 그거는 과세. 예, 맞아요. 왜냐면은 기름을 회사에서 대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서. 그러면 뭐냐면은 실비를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급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을 수당으로 받으면서 과세로 세금 계산하는데 포함을 시키면 돼요. 네, 그거는 과세가 되는데 법인카드로 사용한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은 회사가 경비로 지출한. 아니, 제 카드로 사용했어요.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회사에다 청구했어요. 네, 청구했어요. 예. 회사에다 청구했으므로 네. 예, 그거는 예, 본인의 소득이 아니죠. 본인의 또 카드 사용 대금도 아니고. 근데 제 카드로 쓰고 회사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도 회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요. 예. 근데 20만 원은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과세. 지금 그런 경우는요. 20만 원을 초과 안 했어도 그 급여 받을 때 자가운전 보조금 받은 것은 과세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왜냐면은 회사가 그 교통비 청구하면 회사가 교통비를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가 실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예, 실비를 제공해 주고 또 수당도 주잖아요, 지금. 네. 그 수당에 대해서 과세를 적용한다 이거죠. 실비에 대한 것은 회사 경비로 그냥 처리하면 되고. 예. 그리고 내가 차에 기름 넣고 내가 회사 돈 받는 거니까 나는 내가 썼으니까 그거는 소득이 아닌 거고, 본인의 소득은 아닌 거고. 예. 뭐가 소득이냐면 급여 받을 때 자가운전 보조금 받은 거, 그것만 소득이면서 그게 과세가 된다는 거죠. 회사가 만약에 기름값을 보조를 안 해주고 급여에다가 수당으로만 월정액으로 그 실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20만 원이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처럼 회사가 기름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내 카드로 기름 넣고 청구하면 회사가 기름값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급여 받을 때 자가운전에 대한 수당이 나온다. 그거는 과세다 이거예요. 금액이 20만 원 안 되더라도 10만 원도 그건 과세.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과세, 근로소득의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일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말정산 함으로써 종합과세가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연말정산 하는 거나 나중에 5월 달에 또 다시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소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사실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고 정산하는 셈이에요. 자,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예요?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월 달에 연말정산 하나, 5월 달에 또 확정신고 하나,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서류를 뭔가를 빠뜨렸어요. 그런 사람은 환급을 다시 계산하면 환급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신고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하는 사람도 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연말정산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익을 봤으면 안 하겠죠. 근데 연말정산이 잘못돼가지고 근로자가 손해를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근로소득 종합과세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 다음은 이제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제일 중요한 소득 아닌가요? 예. 국민연금 제도가 제가 제가 퇴사할 무렵에 생겼어요. 제가 퇴사할 무렵에. 국민연금이 90년도 초에 생겼어요. 80년대 말인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젊어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부터 국민연금이 있었죠? 예. 저는 직장 다니고 한 10년 있다가 국민연금이 생겼어요. 네? 제가 35세 그만뒀어요. 예. 36인가? 26인가에 들어가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나요. 아무튼 끝날 무렵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을 한 몇 달, 한 6개월 정도 부었나? 예. 예, 부었는데 그 당시는요, 국민연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국민연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돌려받았죠.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이 학원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학원 사업 하니까 어려우니까 국민연금이고 뭐고 안 부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근로복지공단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국민연금 불입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안 붙고 내가 연금 안 받겠다는데, 예, 고집을 막 부렸어요. 처음에.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많이 부었어야 됩니다. 많이 부었어야 돼. 그거는 우리가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기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이 부도 나겠어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안 나올 정도면은 사적연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연금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는 불입 안 했지만, 예, 나중에 이제 각성을 하고 많이 부었어요. 이거 많이 부어야 되겠구나. 끝날 무렵에 많이 부었습니다. 예, 많이 나와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인상이 됩니다. 매년. 예, 그런 연금 여러분들 못 받아보셨죠? 예, 나중에 받아보세요. 매년
그 물가 상승률 비례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나오는 연금이 국민연금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 물론 이제 뭐 고갈이돼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해결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해야 되고 또 건강보험료 제도도 뭐 저기 유럽에 아주 정말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 몇 나라 빼고서는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게 건강보험료 한국보다 훨씬 못하다. 네, 그래서 자 연금소득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예, 연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 많이 붓고 계시죠? 예, 특히 국민연금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로 좀 넣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정말 좋은 연금이에요. 네, 하여튼 국민연금 혹시 아직 안 들으셨으면 무조건 임의 가입 다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노후에 걱정 없이 사셔야 됩니다. 자, 연금소득 개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소득입니다. 연금소득. 자, 연금소득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예, 연금소득의 범위는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공적 연금소득 하면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모든 연금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노령연금도 있죠. 노령연금. 그다음에 공무원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 대신에 공무원연금 받죠.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 공무원연금하고도 좀 다르죠. 사학연금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연금들을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공적연금 가지고 좀 불안하니까 개인이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연금에 또 일반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들을 말합니다. 보험회사 같은데 보험 그 금융상품 중에 연금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적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는 이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퇴직보험연금 이게 다 사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거 다 사적연금이에요. 자, 비과세 연금소득을 보겠습니다. 비과세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다가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을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은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그 배우자인 부인은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은 배우자가 그 남편의 국민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유족연금 100%는 아니고 아마 7,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유족연금입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장해연금 비과세, 상의연금 비과세. 그래서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의연금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우리가 줄여서 산재연금이라고 그러죠. 산재연금.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근로능력, 즉 소득이 없게 되니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연금을 주게 되는 것이죠.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이 있다고 그래요.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도 비과세. 비과세 연금소득. 여기서 뭐 유족연금 같은 게 아마 나온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소득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네, 근로소득 금액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자,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 우리 저 근로소득에서는 총 급여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맥시멈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연금도 사실은 필요 경비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연금이라는 건. 그런데 해줍니다. 필요 경비 인정해줘요. 일괄적으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자, 총연금액이란 무엇냐? 총연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를 제외한 또 분리과세 연금이 있으면 분리과세를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를 우리가 총연금이라고 연금액이라고 합니다. 항상 총급여액이라든가 총수익금액이라든가 총연금액이라든가 여기에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항상 빠지는 거예요. 주의해 보시면은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리과세 안 하겠다. 그러면 종합과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분리과세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낮은 편이다. 종합과세 세율보다. 그러면 분리과세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면 종합 그 기본 세율표, 그 기본 세율표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게 유리하면 그냥 종합과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조건 분리과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적연금 1200이니까요. 우리가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사적연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받으면 연간 1200 정도 되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적연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공적연금은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럼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공적연금에 대한 여기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공적연금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2월에 연말정산함으로써 종결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정신고 안 해도 되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하나만 받는다. 국민연금 하나만 아니면 공무원연금 하나만 다른 소득 없다. 그러면은 종합소득 해당이 안 됩니다. 연말정산으로서 끝나요. 1월 달에 소득 정산을 합니다. 1월 달에. 그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똑같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끝난다. 자, 그러면은 연금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공제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앞에 근로소득도 취지는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다만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근로소득에서는 연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런 말 있죠. 연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연금소득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350만 원 이하의 연금은요, 전부 다 소득공제 해줘요. 총 연금액을. 300만 원 초과시 700만 원 이하까지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하고요. 이렇게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900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정주의.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받은 날. 현금 수령한 날. 현금 수령한 날. 우리 앞에서 그 금융소득에서 말이죠. 기명채권은 지급 약정에 의해서 받기로 한 날. 기명채권에 의한 그 이자 소득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명채권은
이자를 수령한 날. 그랬죠? 예. 그거하고 비유해서 공적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 시기이고 사적연금은 현금을 수령한 날, 즉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소득에 열거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2배사 근연까지 5가지 세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열거 항목이 많은 기타 소득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타 소득 열거된 거 하고 이제 이론이 끝났느냐? 또 새로운 절이 하나 있죠. 제2절.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알기 위한 것을 정리했느냐 하면은 이제 기타 소득까지 해야 됩니다만은 이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것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득 금액을 다 산출했으면 이제 종합소득 과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시간에 기타 소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인적공제,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까지 하면은 이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우리가 이제 하는 날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소득세 이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까지 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노령연금이 기초 노령연금이에요? 네네네. 예. 우리 노령연금 30만 원인가요? 이렇게. 예.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노령연금 못 받죠. 예.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 받는 거고.